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섹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주시장에 가까운 내용인데 네.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한국 과거, 일본 과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에서 출발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과거 그리고 일본의 과거 상황들을 좀 비춰봤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50페이지 봐주시면은 저희 팀장 신중호 연구원이 계속 말씀했듯이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산효율성,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에는 오른쪽에 51페이지 보시면은 금융 제외한 코스피 200의 매출액 추이를 볼 수 있는데 2012년부터 매출액 성장률이 완전 레벨 다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좀 플럭츄에이션은 있긴 하지만 좀 높은 수준에서 놀았다고 한다면 2012년 이후로는 10% 미만 수준에서 좀 놀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고 수요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게 2000년 이후로 투자가 꾸준히 좀 감소했는데 예, 맞습니다. 뭐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뭐 무형자산이라든지 사실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돌아가지 않았을까 해서 그것까지 좀 합산을 해서 봤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는 게 부채가 좀 많나? 아니면 이자 비용이 좀 부담스럽나? 라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 비용 엄청 줄었죠. 52페이지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이게 2011년도에 IFRS 도입되면서 숫자가 좀 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2014년 이후로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순이자 수익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폭도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자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익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뭘 하겠냐, 그죠? 뭐 배당 효율을 높일 때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자가 매출이고 분모가 아까 자산이잖아요. 근데 매출을 일으키는 건 대외 변동성이 크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자산을 활용하는데 옛날에는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 부채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뭐 넷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배당을 하던가 이런 사이클로 근데 가는 자사주 거죠. 매입허가 배당했을 때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레버리지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축이란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디플레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사실 가까운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3년, 14년 이 시기입니다. 이때 한국 코스피 얘기할 때 박스피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배당주 얘기가 많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낮으니까 배당주. 예, RA 생활했었는데 2013, 14년도에 어떤 리케를 그때 했냐면 RA였어? 야, 그렇겠구나. 나오나. 맞습니다. 뺑이치였구나. 네. 그때였는데 그때 리케가 배당주 펀드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달라 뭐 이런 리케들을 자료를 했었거든요. 그냥 하나 써라 그렇게 오기 전에 그냥 빨리. 가을에야 쓰는 거야 원래 배당주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도 뭐 배당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아 진짜 2013, 14하고 비슷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자면은 페이지 53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업종별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이런 세 가지 부분입니다. 비슷하네. 네. 그 2013, 14년대가 우리나라가 CPI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그거랑 또 좀 비슷하죠. 그쵸. 매출액단에서도 그때 마이너스 성장 2013년도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역성장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플러스 소폭 플러스 전환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2019년 매출액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상황상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좀 자세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요. 54페이지에 글로벌 증시의 소외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3, 14년에 제가 한 10개 정도 나라를 보면은 그림 98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2014년에도 그랬네. 예, 맞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왜냐하면 2013, 14년은 우리도 엄청 힘들었던 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볼 수 없는 에너리트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맞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도 언뜻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좀 찾아보니까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도 한국이 안 좋았는데 이때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5월에 이제 버냉키 의장, 그때는 버냉키가 의장이었는데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면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2013년 상반기에는 벵가드 벤치마크 변경 이슈가 있었거든요. 요새 너무, MSCI 변경 예. 이슈. 너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우연의 일치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비슷하다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뭐 시장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현재랑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5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99번에 제가 PBR 밴드 차트를 넣어놨는데요. PBR이 2012년도 초반에는 1.2배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2014년 말에는 한 배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어닝단에서 이미 내려갈 거를 미리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후행적으로 아래쪽에 ROE가 깨진 거지. 예, 맞습니다. 후행적으로 ROE가 내려온 거지. ROE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ROE가 엄청 낮았던 거지. 그쵸. 갑자기 예. 기억났어 그때. 지금 악몽이 생각났어 그때. 아, 비슷할 것 같아. 지금 ROE 얼마야? ROE 많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하루요? 많이 내려왔죠. 그치. 두 자리 아니지. 아예 진짜 깨졌죠. 진짜 깨졌지.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 그림 100번, 101번 봐주시면은 100번은 이제 201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추정치고 그림 101번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추정치인데 공통점이 다 지난해 이익을 이미 뚫고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아무리 싸봐야 그림 그 아래쪽 그림 102번 보시면은 PER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어닝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PER은 비싸지는 이것도 진짜 비슷합니다. 갑자기. 이것도 지금이랑 진짜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단에서 보시면은 페이지 56페이지인데요. 업종단에서는 하단에 그림 103번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유틸, 건강관리, 코스닥 이런 업종들이 좀 좋았고요. 오른쪽에 에너지,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클리컬들이 다 주가가 안 좋았던 시기예요. 방어주네요, 방어주. 네. 방어주, 중소형주. 오직하면 내가 얼마 전에 한전 얘기했더니 무슨 도서가 자료도 썼고 한전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러고 나한테는 내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은행주들 대강 해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5%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보이니. 그렇죠. 네, 제가 시장 특징을 말씀을 드릴 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단에서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유틸, 뭐 건강관리, 코스닥 이런 게 좋았잖아요. 건강관리랑 코스닥이 좋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종단에서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통신주가 잘 갔어요. 통신주가 잘 간 게 그 당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방어주 대표자잖아요. 통신주가. 그러니까 방어주로서 성격도 있는 데다가 그때 또 LTE 도입이 됐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들이 이제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통신주가 잘 갔고요. 통신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통신 장비요? 그 LTE면은 그러니까 알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그때는 거죠. 통신주 자체가 움직였어. 네. 2014년이면은 막 그때 그 바이오들 난리 나기 시작하게 15년에 난리 났고. 네, 15년이었네요. 15년이었고요. 그다음 사실 코스닥이 진짜 좋았던 건 15년이 맞습니다. 15년이 날렸고 네. 14년은 찌글찌글했어요. 한미랑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그랬겠다. 아니에요? 맞다. 네. 본격적인 코스닥은 한 2015년 정도였고요. 아유 2015년에 미친 종목들 많았었죠.
네, 그런 어쨌든 상황이고요. 계속 박스권이긴 했어요. 2013, 그쵸. 14, 15, 예. 16년까지 4년 동안. 15년부터 우리가 위로 간다 외쳐가지고. 근데 이제 15, 16년까지 계속 박스권이었어. 사실. 크림반도 얘기 나왔던 것도 2014년 아니었나요? 러시아 크림반도 뭐 이슈 뭐 이런 것도. 지정학적 이슈도 많았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도 종목 주가가 좋았는데 이때 트위터 IPO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SNS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잘 갔던 거죠. 통신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잘 간 거지 이게 뭐 펀더멘탈이 좋고 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유틸리티가 좋았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제 공기업 정상화를 외치면서 전기요금 인상하고 배당 확대 정책 하면서 좋았던 너무 거고 네, 2014년 하반기에는 또 유가 약세의 원화 강세 이러니까 뭐 유틸리티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2014년 하반기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오면서 이제 사내유봉과세 나오고 배당 올린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업종 쏠림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봐주시면은 제가 업종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3개 업종을 넣어놨어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인데 뭐 비슷해가지고 사실 맨 밑에는 코스피 200을 넣어드렸고요. 다들 보면은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우하향하고 ROE도 우하향하고 PBR도 우하향하고 다만 유일하게 PER만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익 추정치가 내려감으로써 PBR은 싸지지만 PER은 비싸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PBR 아무리 싸져봐야 이익 좋아질 여지가 안 보이면은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시면요. 일본 2023년, 2년에서 3년 이때도 사실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 효율성 떨어져 있고 투자 안 나오고 매출단 성장 안 나오고 그리고 부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는 똑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62페이지 봐주시면은 시장 특징을 제가 또 요약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고요. 토픽스가 2002년에서 2003년에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위 한 120 종목까지는 수익률이 한 100% 이상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 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랑 신뢰가 높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던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환경이 왔을 때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업종들이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BR 밸류에이션 메리트의 무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맞는 것 같아. 네, 앞에서 왜냐면 PBR로 지금 보다가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 보면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에비타 보거나.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2002년에서 2003년에 지수 마이너스 나오고 디플레 환경이었는데 수익률 한 120등까지 보면 100% 이상 나온 중소형주도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맞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PBR로는 밸류 아무리 저점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아니면 배당주로 계속 꾸준히 가는 사이클이거나.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이제 와서도 2, 3년 그렇게 이상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2, 3년 이상이 일본든 가까운 한국도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그런 뭐 비슷한 사이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발견하기 어려워지니까 성장이 한번 발견되면 굉장히 100%씩 막 밸류에이션을 확 줘버리고 또 그게 싫은 사람들은 현금 보면서 그냥 따박따박 네, 배당 챙겨주는 네, 기업을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일본계 자금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성향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시크릿칼 베이스로 쌌을 때 사가지고 저지고 해봤는데 이거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 싸움으로는 이건 중요한 어려우니까. 몰라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진행돼 왔고 더 진행될 더 것이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PBR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단에서 봤을 때도 정말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위기가 좀 마감된다거나 봉합된다거나 이랬을 때 PBR이 낮은 종목들이 잘 가는 그런 패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PBR로는 아직은 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3페이지 보시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2에서 2003년에 수익률이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현재 한국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신중호 연구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그림 122번 봐주시면은 토픽스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차트를 넣어놨는데 소형주가 좋았어요.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들은 하나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워낙 잘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익률도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64페이지고 토픽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장 특징을 말씀을 드릴 때 두 번째가 이익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랑 신뢰가 높은 업종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종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가운데 그림인 그림 125번이거든요. 이게 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EPS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01년 말 대비 2003년 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막대 차트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해상운송, 철강, 정밀기구 이런 업종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이고요. 이런 업종들 보시면은 12개월 포워드 EPS가 너무 높아서 제가 좀 잘라놨어요. 이게 12개월 포워드 EPS 변화한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 표 7번을 봐주시면요. 해상운송, 철강 같은 경우,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닝그로스 EPS 증가율이 2003년에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철강 업종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PBR 밸류에이션의 무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64페이지에 그림 126번 봐주시면 되는데 PBR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을 보시면 이런 업종들이 주로 이제 PBR이 낮은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싸다고 뭐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나왔다는 거죠. 쌌던 건 계속 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나라 네. 전체적으로 성장이 안 나올 때는 쌌던 거는 계속 싸지는 사이클은 맞는 한국 것 같아요. 증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네, 다음 66페이지 보시면은 한국 증시 얘기를 써놨는데요. 한국 증시 제가 앞에서 워낙 뭐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중소형주,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주,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미 다 움직인 거 아니야?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네, 봐도 그래도 사실- 여길 봐야 된다. 근데 그쵸. 통신주 반도체 뭐 이런 거 뭐- 반도체 사실 지금 다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통신주. 하도 장이 이러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체 외형이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이 뭔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중소형주에 수혜가 간다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중소형주한테 수혜가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2013, 14년 그리고 일본의 2023년 모두 다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주인데 통신주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랑 되게 비슷해요. 현재도 시장 상황 불안한데 5G로 인한 성장 기대감은 물론 LTE 때보단 좀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5G로 인한 성장 기대감은 어쨌든 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의 2013, 14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어떤 산업, 어떤 업종들이 살아남고 경기가 좋았을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반도체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업종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사부 하도록 하겠습니다.